70세 이후 3년 안에 절반이 낙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중 상당수가 다시는 예전처럼 걷지 못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몸 하나가 무너지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삶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70세부터 인생이 무너진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직접 겪어보면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70세 이후라면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은 겁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반드시 오는 것들을 미리 알고 지금부터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늦기 전에 들으셔야 합니다. 몸이 아직 괜찮을 때, 판단이 아직 또렷할 때, 바꿀 수 있는 힘이 아직 남아있을 때 이 이야기를 들으셔야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에 지금 사시는 지역 이름과 숫자 2를 남겨주시면 여러분 곁에서 더 좋은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야기 시작합니다. 경남 창원에 사시는 정명수 어르신, 올해 76이십니다. 3년 전만 해도 매일 아침 동네 뒷산을 오르셨습니다. 1시간 코스를 거뜬하게 걸으셨고 산 정상에서 마시는 물 한 모금이 하루를 시작하는 낙이었습니다. 그런데 73 겨울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산을 오르다가 갑자기 오른쪽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잠깐이겠거니 하고 계속 걸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근감소증입니다. 어르신, 이 시기부터 몸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근감소증이라는 말을 처음 들으셨을 때 어르신은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매일 산을 다녔는데 내가 왜?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아무리 열심히 움직여도 근육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2025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70세 이상 어르신의 절반 이상이 근감소 위험군에 해당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지금 걸을 수 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가장 먼저 오는 것이 낙상입니다. 낙상은 단순한 넘어짐이 아닙니다. 70세 이상 어르신의 낙상은 절반 이상이 입원으로 이어지고 그중 상당수가 다시는 예전처럼 걷지 못하게 됩니다. 정명수 어르신은 그날 이후 뒷산을 오르지 못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잠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좀 쉬면 나아지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도 다리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산에 못 간다는 게 그냥 운동 하나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참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몸이 무너지면 마음도 같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무너지면 몸은 더 빠르게 무너집니다. 지금 여러분의 다리는 어떻습니까? 계단을 오를 때 전과 달리 힘이 더 든다는 느낌이 드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느낌을 절대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둘 다 아픈 순간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히 부부가 함께 사시는 분들께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전북 전주에 사시는 김태수, 이순례 어르신 부부, 두 분 모두 올해 78이십니다. 젊을 때부터 사이가 좋기로 동네에서 소문난 부부셨습니다. 서로 의지하며 살아오셨고 자식들이 독립한 뒤에도 두 분이서 참 잘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 김태수 어르신이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 후 3개월간 거동이 불편하셨습니다. 이순례 어르신이 남편을 돌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순례 어르신도 무릎이 좋지 않으십니다. 남편을 일으키려다 어르신도 무릎이 악화됐습니다. 남편은 누워 있어야 하고 아내는 걷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자식들은 서울과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며칠은 번갈아 내려왔지만 직장이 있고 아이들이 있으니 매일 올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두 분이서 서로를 부축하며 버텨야 했습니다. 이순례 어르신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처음 알았어요. 우리 둘 다 아프면 정말 아무도 없구나. 그 말씀이 방 안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우리나라 70세 이상 부부 가구에서 두 분 모두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신 경우가 절반을 훌쩍 넘습니다. 한 분이 아프면 다른 분이 돌봐야 하는데
그 다른 분도 이미 아프신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노간병,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현실입니다. 지금 여러분 부부는 괜찮으십니까? 지금 당장은 괜찮다고 해도 이 현실은 반드시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혼자 버티는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버티다가 둘 다 쓰러지는 것이 가장 위험한 상황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인가?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역할이 있어야 삽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그것이 없어지는 순간 사람은 서서히 꺼져갑니다. 충남 천안에 사시는 박동진 어르신, 올해 72살이십니다. 어르신은 35년간 중학교 교사로 일하셨습니다. 정년퇴직 전날까지 수업을 하셨고 학생들이 찾아오는 선생님이셨습니다. 퇴직 후 처음 한 달은 괜찮았습니다. 오랜만에 쉬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2달째도 그럭저럭 지냈습니다. 그런데 3달이 지나면서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야 할 이유를 모르겠는 겁니다.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 겁니다. 35년 동안 매일 아침 학교에 갔던 사람이 갑자기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지더니 나중에는 무서워지더라고요.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인가? 그 생각이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드는 거예요. 이것이 사회적 소멸입니다. 직위가 사라지고 역할이 사라지고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느낌. 이것은 단순한 허전함이 아닙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은퇴 후 사회적 역할을 상실한 노인의 우울증 발생률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납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할 일이 없어지는 것이 단순히 심심한 것이 아니라 건강을 실질적으로 위협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내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 이유가 선명하게 있으신 분은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조금 흐릿하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특히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전화할 사람이 점점 줄어듭니다. 이 이야기는 조용한 이야기입니다. 소리 없이 오는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한미숙 어르신, 올해 75이십니다. 어르신의 핸드폰에는 연락처가 200개가 넘습니다. 살면서 만난 사람들, 직장 동료들, 친구들, 교회 지인들. 그런데 어느 날 어르신이 핸드폰을 들고 오래 바라보셨다고 합니다. 전화하고 싶은데 누구에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200개의 연락처 중에 지금 내가 전화를 걸면 반갑게 받아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하고 세어봤더니 5손가락이 안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한 명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명은 치매가 왔습니다. 한 명은 자식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가장 친했던 친구는 2년 전부터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이유를 모릅니다.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나이가 들면 세상이 좁아집니다. 이것은 내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오는 일입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온다고 해서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전화할 사람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외롭다는 것이 아닙니다.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연락할 사람이 없다는 뜻이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털어놓을 사람이 없다는 뜻이고, 오늘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나눌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통계청 2025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70세 이상 1인 가구, 어르신의 18% 이상이 위급할 때 도움받을 사람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5명 중 1명은 진짜 혼자라는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 핸드폰에 오늘 당장 전화를 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으십니까? 그 숫자를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5번째 이야기입니다. 모르면 위험해집니다. 정명수 어르신의 이웃에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한 분 계십니다. 올해 78이십니다. 평생 성실하고 조심스럽게 사셨고 남을 속이거나 속는 일과는 거리가 먼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 핸드폰으로 문자 하나를 받으셨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 있으니 링크를 눌러 신청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르신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링크를 누르면 안 된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대로 이름을 쓰고 주민번호를 쓰고 계좌번호를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10분 뒤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평생 아끼고 모은 돈 중 300만 원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어르신은 그 일 이후로 핸드폰 자체를 손에 쥐기가 무서워졌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식해서 당한 거라고 부끄러워서 자식한테도 말을 못했어요. 그 말씀이 너무 마음 아팠습니다. 무식해서가 아닙니다. 몰라서입니다. 그리고 모르는 것은 배우면 됩니다. 디지털 세상은 빠르게 바뀝니다. 그 속도를 모두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딱 3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출처 모르는 링크는 절대 누르지 않는 것, 모르면 반드시 자식이나 주변에 먼저 물어보는 것, 그리고 동네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안전 교육을 한 번만 들어보는 것. 이 3가지가 여러분의 평생 모은 것을 지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알기에 배우기를 멈추지 않는다고요.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6번째 이야기입니다. 몸보다 먼저 무너지는 건 마음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 근육이 줄어들고, 배우자도 아프고, 역할이 사라지고, 친구가 줄어들고, 세상이 낯설어지는 것들. 그것들이 하나씩 쌓이면 결국 한 가지로 이어집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지는 것입니다. 박동진 어르신이 퇴직 후 6개월이 지났을 때 하루 일과가 이랬다고 하십니다. 아침 9시에 일어납니다.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봅니다. 점심을 먹습니다. 낮잠을 잡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저녁을 먹습니다. 잠을 잡니다. 그 하루가 매일 똑같이 반복됐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됐습니다. 쉬는 거니까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자 어르신은 이상한 감정이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기다려지는 게 없어요. 내일이 오늘이랑 다를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게 무서운 게 아니라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 무감각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다고 하십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은 아픔이 아니라 무료함이라고요. 아픔은 살아있다는 신호라도 되지만 무료함은 살아있는 이유 자체를 지워버린다고요. 박동진 어르신이 텔레비전 앞에서 보낸 그 6개월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70세 이상 어르신의 우울 위험군 비율은 20%에 육박합니다. 5명 중 1명이 마음이 무너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옆집 어르신이 혹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그 1명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으신 날이 많아지고 있습니까? 그냥 피곤해서라고 넘기고 계십니까? 그 신호를 절대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몸이 보내는 신호보다 마음이 보내는 신호가 더 위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살아남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존 전략입니다. 작은 습관이 생명을 지킵니다. 정명수 어르신은 뒷산을 오르지 못하게 된 뒤 한동안 아침마다 멍하게 앉아 계셨습니다. 산에 가야 한다는 생각은 드는데 다리가 따라주지 않으니 그냥 앉아있는 날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아주 작은 것 하나를 알려주셨습니다. 발가락 운동이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발가락을 쭉 폈다가 오므리는 것,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었다가 내리는 것. 하루 10분이면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어르신은 처음에 콧웃음을 치셨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운동이냐고요? 그런데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 큰 것을 시작하려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작은 것을 매일 하는 것이 훨씬 강합니다. 그 말씀에 어르신이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아침 밥을 먹고 나서 의자에 앉아 10분씩 발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한 달 뒤 다리에 힘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2달 뒤에는 동네 한 바퀴를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3달 뒤에는 공원 벤치까지 걸어가서 햇볕을 쬐는 것이 새로운 낙이 됐습니다. 어르신이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발가락이 나를 살렸어요. 근육은 포기하지 않는 한 반드시 반응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근육은 자극을 주면 살아납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하십시오. 앉아서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리는 것 하루 30번. 그것이 낙상을 막고
여러분의 다음 10년을 지킵니다. 두 번째 생존 전략입니다. 도움 요청은 약함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김태수 이순례 어르신 부부가 둘 다 아프게 됐을 때 이순례 어르신은 처음에는 아무에게도 말씀을 못 하셨습니다. 남에게 우리 형편을 알리는 것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드셨습니다. 평생 남의 도움 없이 살아오셨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을 혼자 부축하다가 무릎이 더 나빠지고 나서야 딸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딸이 주민센터에 전화를 했고 방문 요양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며칠 뒤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처음으로 집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남편을 일으켜 세우고 씻겨드리고 식사를 챙기는 것을 보면서 이순례 어르신은 처음으로 눈물이 났다고 하십니다. 고마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까지 왜 이걸 혼자 버텼나 싶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자신의 무릎을 치료받으러 병원에 가셨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포기가 아닙니다. 더 오래, 더 건강하게, 더 품위 있게 살기 위한 전략입니다. 여러분 지역 주민센터에 노인 돌봄 서비스가 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이 있습니다. 혼자 버티지 마십시오. 버티는 것이 미덕인 시대는 지났습니다. 세 번째 생존 전략입니다. 깊은 관계보다 느슨한 연결이 외로움을 막습니다. 한미숙 어르신은 전화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뒤 한동안 집안에만 계셨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만날 사람이 없다는 것이 더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딸이 복지관 뜨개질 모임을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셨습니다. 나이 들어서 뜨개질을 배우러 가는 게 창피하다고요. 그런데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뜨개질 하러 가는 게 아니라 사람 만나러 가는 거잖아요. 그 말에 마음이 움직이셨습니다. 처음 나가던 날 어르신은 구석자리에 앉아서 아무 말도 안 하셨다고 합니다. 그냥 다른 분들이 실을 꼬는 것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런데 옆에 앉으신 분이 먼저 말을 거셨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반가워요. 그 짧은 한마디가 어르신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고 하십니다. 그날 이후 매주 모임에 나가셨습니다. 이름도 잘 모르는 분들과 나란히 앉아 실을 꼬면서 나누는 짧은 대화들, 그게 하루를 버티게 해줬다고 하셨습니다. 깊은 관계가 없어도 됩니다. 매일 보는 얼굴, 가끔 인사하는 사람, 이름은 몰라도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 그런 느슨하고 가벼운 연결이 외로움을 막습니다. 복지관이든 경로당이든 동네 공원이든 사람이 있는 곳으로 나가십시오. 한 걸음만 나가면 사람이 있습니다. 네 번째 생존 전략입니다. 뇌를 멈추게 하면 인생도 멈춥니다. 박동진 어르신이 무기력에서 빠져나온 것은 아주 작은 일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전화를 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같이 어디 가요? 근처 5일장이 선다는데 구경이나 해요. 어르신은 별 기대 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장터에 들어서는 순간 무언가가 달랐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나물 이름을 파는 아주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낯선 냄새, 처음 보는 물건들, 시끌벅적한 소리들. 어르신은 그날 처음으로 뭔가 눈이 떠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십니다. 그냥 눈이 떠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깨어나는 느낌이요.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어르신이 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어디 가자. 딸이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날 뻔했다고 했습니다.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가 다음을 기대하는 말을 했으니까요. 뇌는 새로운 것을 보면 깨어납니다. 새로운 길로 걸어보는 것, 처음 가보는 식당에서 밥을 먹는 것, 한 번도 안 읽어본 분야의 책을 한 페이지 읽어보는 것.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뇌는 낯선 자극에 반응합니다. 그 작은 자극이 마음을 깨우고 마음이 깨어나면 몸도 따라 깨어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루하루를 그냥 보내지 마라. 오늘 하루도 소중한 삶의 한 부분이다. 매일 똑같이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는 것은 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딱 하나만 낯선 것을 해보십시오. 그게 시작입니다. 이제 마무리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70세 이후 3년 안에 절반이 낙상을 경험한다고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여러분은 이제 아실 겁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낙상이 아니었습니다. 몸이 무너지기 전에
마음이 먼저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를 모르겠는 것, 전화할 사람이 없는 것, 아무것도 기다려지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위기였습니다. 70세 이후는 준비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이것은 협박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근육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배우자도 아프고, 역할은 사라지고, 친구는 줄어들고, 세상은 빠르게 바뀝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하나씩 쌓이면 어느 날 갑자기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지는 날이 옵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오늘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정명수 어르신은 발가락 운동 하나로 다시 공원 벤치까지 걸어가십니다. 이순례 어르신은 도움을 요청한 그날부터 처음으로 자신의 무릎을 치료받고 계십니다. 한미숙 어르신은 이름도 모르는 분들과 매주 나란히 앉아 시를 꼬면서 외로움을 이기고 계십니다. 박동진 어르신은 매주 처음 가보는 골목을 걸으며 다시 내일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하신 것이 거창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 하나씩, 딱 하나씩 바꾸셨을 뿐입니다. 이 시기는 끝이 아닙니다. 전환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나고 딱 하나만 해보십시오. 지금 당장 핸드폰을 들고 가장 오래 연락하지 못한 사람에게 문자 한 통 보내십시오. 잘 있냐고, 밥은 먹었냐고. 그 문자 하나가 그 사람의 하루를 바꿀 수도 있고 여러분의 오늘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살아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참고 버티고 웃었던 그 모든 날들이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근육이 조금 줄어도, 친구가 조금 줄어도, 역할이 조금 달라져도 여러분은 여전히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제는 그 힘을 자신을 위해 쓰실 시간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떠서 오늘 할 일이 하나라도 있다는 것, 오늘 만날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는 것, 오늘 걸을 수 있는 두 발이 있다는 것, 그 작고 당연해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가장 소중한 것들입니다. 몸보다 먼저 무너지는 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도 성립합니다. 몸보다 먼저 살아나는 것도 마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이미 조금 달라져 있습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70세 이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